지은호의 오래된 헌혈 카드에서 사라진 한 줄의 기록이 결국 모두의 삶을 뒤흔드는 폭탄이 될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지은호는 그날따라 잠을 설쳤는데요. 이지혁이 자신을 피하는 느낌을 받은 뒤로 마음이 계속 거슬렸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일부러 박성재에게 출퇴근 마중을 맡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 배려 같은 회피가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선을 그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정순이가 끓여준 사골국을 한 숟갈 뜰 때마다 속이 데이는 기분이었더라고요. 정순이는 딸의 표정을 보자마자 상황을 직감했는데요. 그래도 밥은 먹고 살자 하고 다독였지만 지은호의 숟가락은 자꾸만 그릇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사무실 책상에 올려둔 커피를 몇 모금 마시다가 문득 자신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반복해서 되묻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를 향한 마음을 인정하고 나니까 모든 게 불편해졌습니다. 비혼주의라는 다짐이 부끄러워진 것도 아니었는데 스스로에게 내렸던 원칙이 누군가의 얼굴 앞에서 흔들리는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이지혁은 이런 감정으로 지은호 곁에 서 있으면 결국 내가 다 망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거리를 뒀습니다. 문제는 그 거리감이 박성재를 더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모양새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그날 이지혁의 사무실 이전 소식을 뒤늦게 듣고 화가 치밀었는데요. 친한 친구면 미리 한마디라도 했어야지라는 섭섭함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각자의 진심을 꺼냈고 말이 거칠어지다가 몸싸움까지 번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로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이상하게도 그때만큼은 솔직했는데요. 박성재는 나 지은호 좋아한다. 오래됐다. 너도 알잖아 하고 던졌고 이지혁은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이 들통난 기분이었고 그 감정이 가장 소중한 사람과 곁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동시에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숨을 막히게 했거든요. 그 무렵 고성이는 조용히 움직였는데요. 의문의 별장에 들렀다가 박영나와 민정호를 연결하려던 계획이 정호의 모친에게 들켜 곤욕을 치렀습니다. 심기가 불편해진 고성이는 박영나에게 분풀이를 했는데 옷을 찢어버릴 만큼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더라고요. 박영나는 눈물을 삼키며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내 선택을 믿어주는 척하면서 결국 자기 욕심을 강요했지 않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병원. 며칠 전 받았던 정밀 검사의 추가 확인 요청이었고 상담 내용은 무겁게 흘렀습니다. 박영란은 화면을 꺼버렸는데요. 그 작은 행동 속에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시작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조옥래와 김장수는 시장에서 만난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떨었는데요. 조옥래는 내가 번 돈으로 상철이 생일상 차릴 거다 하고 의기양양했고 김장수는 내가 참 대단하다며 웃었습니다. 두 노인의 우정은 새로 돋아난 잎사귀처럼 연했고 삶의 구석에 남아있는 따뜻함을 서로 확인해주는 시간이었거든요. 김다정은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아이들 키우느라 잠시 내려놓았던 일의 감각을 다시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김다정은 나도 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고 이상철은 실기 시험 준비에 몰두하면서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쌓고 있었습니다. 둘은 말수가 적었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가 오히려 대화 사이의 빈틈을 채워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사건의 중심이 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고성기였고 수신자는 지은호였는데요. 먼저 만나자고 했고 지은호는 망설였습니다. 최근 별장 소문과 박영나 이야기를 들은 터라 선뜻 나서기 꺼려졌거든요. 그런데 고성이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다급했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그 말투에는 평소의 여유나 허세가 없었는데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둘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그러자 고성이가 내민 건 한 장의 봉투였습니다. 지은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병원 로고가 박힌 서류. 지은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왜 제 앞에 있죠? 고성이는 숨을 고르고 말했는데요. 미안하지만 내 딸 박영나가 간이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아직 최종 단계는 아닌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당신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순간 시간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은호는 당혹과 불쾌가 동시에 올라왔는데요. 제 정보는 어떻게 왜 제가요? 고성희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봉사단체에 등록했던 헌혈 기록, 건강검진 데이터, 그리고 당신의 체격과 혈액형. 불법인 건 알아요. 그래서 사과하러 왔어요. 부탁도 하려고요. 이 말은 순식간에 소문이 되었고 안방극장을 뒤흔든 바로 그 진실의 씨앗이었습니다. 이태란이 연기하는 고성희가 정인선이 연기하는 지은호를 찾은 이유가 간이식 때문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술렁였는데요. 드라마 속 인물들의 삶 역시 그대로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정순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는데요. 정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내 정보를 그게 사람 사는 방법이니? 분노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두려움이었는데요. 내가 위험해질까봐. 엄마는 그게 제일 무서워. 지은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박영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아하고 조신한 분위기에 그러나 어쩐지 늘 어디엔가 갇혀있던 소녀. 지은호는 문득 박영란가 보여주었던 정중한 고개 끄덕임과 조용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딸이죠. 누군가의 소중한. 그렇게 말해놓고 지은호는 부엌 싱크대에 손을 올렸는데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착하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게가 있었거든요. 한편 이지혁은 그 소식을 전혀 다른 경로로 들었는데요. 박진석의 회사 법무팀을 맡은 변호사가 슬쩍 흘린 말이 귀에 들어갔습니다. 고성애 씨가 의료 데이터 관련해서 과한 접근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지혁은 즉시 감을 잡았습니다. 지은호와 관련된 건가? 이런 때일수록 피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는 곧장 박성재를 찾아갔습니다. 너 혹시 들은 거 없냐? 고성애 이사님이 의료 쪽으로 뭔가 움직였다던데. 박성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냐? 그리고 휴대폰을 내밀었는데요. 익명 제보. 은호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둘은 그 자리에서 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즉시 아버지 박진석에게 따져 물었는데요. 박진석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내가 알면 가만히 있었겠냐? 호탕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서늘했는데요. 성희가 또 선을 넘었구나. 박진석은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성희가 살면서 몇 번이나 선에 발을 걸쳤는지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랑과 권력의 동맹은 종종 진실을 늦게 데려오는 법이었습니다. 그즈음 지강호는 알바를 그만두고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친구들의 태도에 지쳤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달랐습니다. 누나 지은호와 자꾸 비교되는 현실, 그리고 스스로의 게으름과 불만이 어우러진 마음의 습기. 정순이는 아들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요.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강호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손을 먼저 잡았어야 했는데. 대답은 없었지만 그 말은 벽처럼 쌓인 침묵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지강호는 방문 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요. 나도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어둠 속에서 아주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이후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지은호가 혼자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는 장면으로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는데요. 간이식은 큰 수술이고 기증자는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의 위험도 회복기간, 몸의 변화. 하나하나가 현실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가족과 상의하셨나요? 지은호는 아직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덧붙였는데요. 상담 내용은 비밀로 부탁드릴게요. 누군가가 제 정보를 이미 제 의사를 건너뛰고 만지작거렸거든요. 의사는 놀랐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지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이지혁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길게 망설이다가 아주 단순하고 건조한 문장부터 보냈는데요. 괜찮아? 답이 바로 오지 않자 더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두 번째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괜찮지 않으면 내가 갈게. 잠시 후 도착한 답장은 의외의 온도였는데요. 괜찮은데요. 근데 오지 않아도 돼요. 한 줄의 말에 수없이 많은 감정이 달라붙었습니다.
이지혁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는데요. 피해야 한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김다정은 지은호의 낯빛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혹시 아픈 거 아니니? 지은호는 머뭇거리다가 웃어 넘겼는데요. 김다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었고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도 내 뒤에서 든든히 서 있는 건 할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지은호의 가슴에 오래 남았는데요. 때로는 정답보다 지지의 문장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더라고요. 박영란은 엄마 고성이의 방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성이는 담담한 얼굴로 물었는데요. 왜? 박영란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내 검사 결과 정말 나쁘니? 고성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나서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나쁜 편이야. 근데 방법은 있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그때 박영란가 말했는데요. 그게 누군가의 희생이라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고성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어떤 방법으로요? 박영란의 질문은 곧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요? 고성이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와중에 이지환은 박영란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병원으로 가는 일정이 잦아졌고 일정표에는 상담이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이지환은 묻지 않는 게 직업의 예의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꾸만 박영란의 창백한 옆얼굴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예전 연애에서 깊게 배신당한 상처가 이지환을 조용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아픈데도 혼자 참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어느 날 이지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영란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는데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편한 말투였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은호, 지혁, 성재 세 사람의 감정이 엇갈리는 장면에서 찾아왔는데요.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직접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옆을 지킬게. 누가 뭐라 해도. 이 말은 지은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밀어내는 건 늘 쉽지 않거든요. 동시에 이지혁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제라도 솔직해지면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릴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균형 감각을 동원해 감정을 봉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봉인은 늘 약한 곳부터 새기 마련이었습니다. 어느 밤 이지혁은 결국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너 힘들면 말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 공백에 모든 고백이 들어있었고 지은호는 그 공백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때 세 번째 클라이맥스의 문턱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비밀리에 이지혁을 불렀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 이상철을 존경하는 이유가 뭔지 아나? 박진석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직이 사람을 얼마나 멀리 보내는지 나는 그 사람을 보며 배웠다. 그러고 나서 뜻밖의 부탁을 했는데요. 이 일 고성이가 선 넘지 못하게 좀 막아달라. 이지혁은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서시면 되는 일 아닌가요? 박진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간의 사적인 마음은 때로 회사 직함보다 더 거칠다. 그 말의 이면에는 이미 부부 사이에 벌어진 균열이 있었고 그 균열이 이번 사건으로 더 깊어졌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이상철과 김다정의 라인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상철은 실기 준비 막바지에서 작은 좌절을 겪었는데요. 손이 떨려서 원하는 만큼 선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나이 탓인가 하는 자괴감이 올라왔고 그 표정을 김다정이 보았습니다. 김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종이컵 커피를 건네는데요. 당신이 그리는 선은 우리 집을 여기까지 데려온 선이었어. 조금 흔들리면 어때?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이상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이 집의 기둥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여주는 조용한 기도 같았거든요. 그 사이 조옥래와 김장수는 동네 작은 공원에서 마주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옥래가 말했는데요. 사람은 흔들리면서 자라는 거요. 김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들릴 수 있을 때 흔들려야지. 안 그러면 부러진다. 두 노인의 대화는 단단했고 어쩌면 이 드라마 전체의 숨은 주제 같은 말이었는데요. 지켜야 할 가치와 포기해야 할 욕심 사이에서 사람들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곧 삶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줬거든요.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지은호가 내린 예고 없는 결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다시 연락을 했는데요. 저 검사 더 진행해 볼게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고성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조건? 지은호는 분명하게 말했는데요. 제 정보 접근 경로와 관련자 전부 밝히세요. 그리고 이식은 의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절차적으로 모두 적법하게 진행하세요. 한치의 예외도 없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아요. 고성희는 처음으로 밀렸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면 더 정직해야죠. 이 말은 칼처럼 정확했는데요. 고성희는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약속하지. 그러나 약속이 곧바로 지켜지는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서류를 만지작거리던 누군가가 있었고 그 중에는 병원 내부자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클라이맥스는 그 내부자가 익명 포럼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는데요. 유력 재벌가에서 개인 의료 정보를 사적으로 뒤지는 정황이 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이름은 가려졌지만 모두가 누구 이야기인지 짐작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글을 보자마자 아버지에게 달려갔는데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손 떼요. 아니, 엄마 고성의 이사님 쪽에서 손 떼게 해요. 박진석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정리하마. 목소리가 낮았고 오래된 결심 같은 단단함이 있었는데요. 이 말은 가족 간 권력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 와중에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뜻밖의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같이 들어와 줄 수 있어요? 이지환은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란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는데요.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이 말은 이지환의 마음 한쪽을 아프게 눌렀습니다. 어쩌면 지켜야 할 누군가를 다시 만난 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동안 이지환은 자신이 잃었던 신뢰의 감각을 아주 조금씩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쯤은 있어도 되는 거잖아라고 속으로 중얼거렸거든요. 여섯 번째 클라이맥스는 박진석과 고성희의 정면 충돌이었는데요.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선 넘지 말라고 했지. 고성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야. 어떤 선이든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박진석은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그 어떤 선이든 그게 우리 모두를 무너뜨리면 이 짧은 문답 속에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싸우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권력을 쥔 손보다 간절함을 쥔 손이 때로는 더 무모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날 밤 이지혁은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네. 이지혁은 전화기를 들고 지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옆에 있을게. 내가 원한다면. 잠시 후 돌아온 답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지금은 옆에 있어도 돼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지혁은 비로소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 지은호, 이지혁, 박성재 은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은호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다치지 않는 게 먼저야. 나 그게 제일 중요해.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지은호가 말했다고 해요. 두 사람 다 고마워요. 근데 제 선택은 제가 할게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말은 성숙했고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성재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빛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한 발 뒤에서 그 미묘한 떨림을 보았는데요. 우정과 사랑이 교차하는 순간 사람의 표정은 가장 인간답게 부서지더라고요. 일곱 번째 클라이맥스는 예기치 못한 반전에서 터졌습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박영란에게 급한 이식이 필요하다는 건 가능성 단계였지만 그보다 더 급한 환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 환자의 이름은 고성희였습니다. 오랜 시간 무리한 다이어트와 과로 그리고 억눌린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간 기능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고성희는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대신 모든 이유를 박영란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포장했고 그 포장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필요했거든요. 내가 약해졌다는 사실만큼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그의 오랜 신분 상승 욕망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 사실은 누구보다 상처받기 쉬운 자기 자신을 가리기 위한 갑옷이었단 얘기였습니다. 이 진실은 우연히 드러났습니다. 병원에서 내부 조사가 진행되던 중 이름이 지워진 검사표에 적힌 생년월일과 몸무게, 정밀 수치가 고성희의 것과 일치한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이 소식은 가장 먼저 박진석에게 전해졌고 이어서 박성재에게도 흔적으로 흘렀습니다. 박성재는 멍해졌다고 해요. 엄마가. 그는 그제야 고성희가 박영란에게 퍼부었던 분노의 일부가 사실은 자신에게 향한 두려움의 그림자였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누구지? 박성재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는데요. 그 질문에서 그는 비로소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의 어른으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8번째 클라이맥스는 가족들의 상이한 선택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함께 지은호를 찾아왔는데요. 이상철은 말수가 적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면 그 마음을 믿는다. 다만 절차와 진실을 먼저 지켜라. 아버지는 내가 다치면 안 된다. 김다정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누구를 살리는 마음에 내가 살아있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 말에 지은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조옥래와 김장수는 두 집안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었는데요. 조옥래가 말했습니다. 서로 밥 한 끼라도 더 먹여. 김장수는 밥심으로 버티는 거야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는 데는 충분했거든요. 그 사이 이수빈은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이수빈 특유의 계산 빠른 성격이 이번에는 좋은 쪽으로 발휘됐습니다. 이수빈은 관련 법과 제도를 찾아보며 기증자 보호를 위한 조항과 인권단체들의 조언을 정리했습니다. 언니, 이건 꼭 읽어봐. 그리고 변호사랑도 연결해 놓을게. 이수빈의 실용적인 응원은 지은호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요. 내가 똑똑한 건 알았는데 이렇게 든든한지는 몰랐네. 이수빈은 웃었습니다. 나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 우리 가족이 손해보는 일은 더더욱 싫고. 9번째 클라이맥스는 고성희의 무너짐에서 시작됐습니다. 박진석이 병원 사실을 알고 찾아왔을 때 고성희는 더는 강한 척을 할 수 없었는데요. 당신까지 알게 됐구나. 박진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이 말했으면 됐잖아. 혼자 다 하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고성희는 불쑥 눈물을 보였습니다. 난 가난해서 도망치고 싶었어. 다시는 약해지기 싫었고. 그래서 내 몸이 약해진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너무 무서웠어. 박진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도 같이 무서워하자. 이 짧은 문장이야말로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가장 인간적인 손잡음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우연히 본 박성재는 알 수 없는 쓸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뭘까라는 질문이 가슴에 오래 머물렀거든요. 이제 마지막 앞에 클라이맥스 10번째의 파도는 지은호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충분한 고민과 상담이 끝난 뒤 지은호는 의료진, 법률자문, 그리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저 조건부 승낙할게요. 다만 수혜자는 의료적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최종 결정하고 절차는 전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제 건강과 회복 계획에 대해 가족과 함께 합의합니다. 이 말은 흔들림이 없었는데요. 고성희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전과 다른 겸허가 담겨 있었고 그 겸허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정을 듣고 이지혁은 한 번 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그 답은 의외로 간단했는데요. 함께 있는 것. 그날 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도망쳤었어. 겁이 났거든. 근데 이제 안 도망칠게. 지은호는 눈을 들었습니다. 나도 겁나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는데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단단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전개를 위한 작은 씨앗들도 심어졌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나 사이에는 여전히 조용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병원 앞 벤치에서 박영나가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내가 제일 무서운 날들인데 오히려 제일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이지환은 대답했는데요. 무섭다는 말 해도 괜찮아요. 그 말은 제가 들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박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앉아 있어 줄래요? 이지환은 네라고 말했습니다. 단 한 글자였지만 그 한 글자에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그동안의 방황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방에 숨었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자신이 싫어하던 것들이 또렷해졌거든요. 게으른 거, 변명하는 거, 누나 탓하는 거. 그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관 문을 두드렸는데요. 처음부터 배우고 싶어요. 관장은 그의 어깨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지강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생각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는 게 그날의 작은 기적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조옥래와 김장수의 우정 라인은 각자의 나이만큼 깊어졌습니다. 둘은 장 보러 가는 길에 서로의 팔을 슬쩍 잡아주었는데요. 조옥래가 말했습니다. 아들, 딸들 일이 다 그렇지. 맺히고 풀리고. 김장수는 그래도 풀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둘은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켜 나눠 먹었는데요. 매콤한 국물에 김이 났고 두 노인의 얼굴에도 따뜻한 김이 오른 것 같았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누구와 김이 나는 음식을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좋은 결말이라는 걸 두 사람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시청자가 다음 회차를 기대할 수 있도록 조심스레 길을 밝혀두겠습니다. 첫째, 간이식 문제의 진짜 수혜자가 고성이라는 사실이 더 명확해지면서 모녀 사이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요. 박영란은 엄마의 약함을 처음으로 마주하면서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둘째, 지은호의 조건부 승낙 이후 절차 투명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는데 병원과 재단 그리고 언론이 얽히며 제2의 파문이 예고됩니다. 셋째, 이지혁은 비혼주의라는 오래된 방패를 내려놓고 함께 흔들리기라는 새로운 방식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성재와의 우정은 시험대에 오르지만 세 사람 모두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선택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성숙해지는 국면을 맞습니다. 넷째, 이상철과 김다정의 잔잔한 성장선은 집안의 바닥을 더 단단히 다지는데 이 바닥이야말로 향후 큰 폭풍을 견디게 해줄 토대가 됩니다. 다섯째, 지강호와 이수빈은 각자 방식으로 쓸모있는 어른이 되려는 첫걸음을 떼면서 청춘 라인의 서부 서사가 본편에 온기를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딩 직전 다음 화의 심장을 쥐게 될 마지막 장면. 병원 회의실에 놓인 봉투 하나가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졌는데요. 봉투 안에는 익명 기증 의사표명서가 있었습니다. 서명란에는 단 한 글자만 라라 적혀 있었거든요. 이 글자가 박영나의 라인지 혹은 또 다른 누군가의 암호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 채 회의실은 술렁였고 그 술렁임이 화면 밖 시청자의 심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그 봉투의 주인이 드러나는 순간 지금까지 쌓인 감정선이 새로운 방향으로 휘어질 텐데요. 누구의 손이 누구를 살리려 손을 내미는지 그리고 그 손을 누가 잡을지 그 질문이 전부의 출발이자 종착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살리는 마음이 스스로를 어떻게 살려내는지에 관한 기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지은호는 자기 몸을 돌보는 책임과 타인을 살리려는 용기를 동시에 품고 앞으로 걸어갈 테고 이지혁은 피하지 않는 사랑의 방식을 배우게 되며 박성재는 아들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자리로 옮겨가는 법을 익혀갑니다. 고성이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강해지는 역설을 마주하게 되고 박영란은 타인의 희생으로 연명하는 삶 대신 서로를 살리는 삶의 의미를 묻기 시작합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조용히 집을 지키면서도 각자의 재시작을 완성해 갈 거고 조옥래와 김장수는 노년의 우정으로 젊은 세대에게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는 법을 보여줄 겁니다. 이지환과 박영란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조심스러운 온기로 한 발씩 다가서겠고요. 이수빈과 지강호는 각자의 방식으로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 집안의 내일을 조금 더 환하게 밝혀줄 겁니다.
그러니 다음 회차가 시작되는 순간 시청자는 아마도 알게 될 텐데요.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결국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말이라는 걸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은 맹세가 아니라 자세라는 걸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화려한 날들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의 자세를 배우고 있었더라고요. 봉투 안 한 글자의 정체를 밝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모두가 같은 이름을 떠올렸을 텐데요. 문제는 정답이 맞아도 행복해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갈라질 듯 팽팽했는데요. 지은호는 테이블 위 봉투를 바라보면서도 쉽게 손을 뻗지 못했어요. 의료진은 익명기증 의사표명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는데 그 서명란의 라가 곧바로 누군가를 특정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늘 법보다 앞서 달리곤 하잖아요. 모두가 속으로는 같은 이름을, 그러니까 박영란을 떠올렸다는 걸 서로가 서로의 표정에서 읽고 있었더라고요. 지은호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쳤는데요. 간이식 문제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선택과 누군가가 감추고 있는 진실이 같은 방 안에 누워있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사골국 데우던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고 정순이가 밥은 먹고 살자던 목소리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더 멀리서 들려오더라고요. 지은호는 결국 휴대폰을 열고 이지혁의 이름을 찾아 터치했어요. 문자 입력창이 열렸고 손가락이 멈칫했는데요. 혹시 내일 시간 돼요? 보내고 나서도 한참을 화면을 보며 앉아 있었대요. 이지혁은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알겠다고 답했는데요. 그 짧은 대답을 쓰기까지 그는 생각보다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뒤돌아서 피하면 모두가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시간이 끝났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비혼주의라는 원칙을 버린 게 아니고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누군가의 곁에 서는 방법을 다시 배우고자 마음먹은 거였어요. 박성재와의 우정이 시험대에 오를 거라는 것도 당연히 알았고요. 그래도 그는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고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조용히 되뇌었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지은호의 얼굴은 조금 수척해 보였고 이지혁은 말문을 쉽게 열지 못했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지은호였는데요. 어제 회의실에서요, 익명 봉투가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라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이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라일 수도 있겠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멈칫했어요. 근데요, 직감이라는 게 꼭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면요. 마음 다치지 않게 우리부터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이지혁은 조금 웃었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구나. 그 말 안에는 고마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지은호는 어깨를 한번 추스르고 말을 이었는데요. 저 조건부 승낙 얘기했잖아요. 그냥 용기가 아니라 책임이라서요.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이라면 누군가의 존엄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더라고요. 카페 문이 닫히고 난 뒤 도시의 소음이 다시 밀려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소음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의 회사 로비에는 언론이 몰렸고 병원의 내부 고발글이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개인 의료정보 접근 경위, 병원 내 윤리위원회 임시 소집, 재단 이사회의 특수관계자 개입 여부 등 제목만으로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이야기가 줄줄이 걸렸거든요. 박진석은 언론 대응팀을 불러있는 그대로만 말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그 말의 한복판에는 가리는 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부른다는 그의 오래된 직감이 있었답니다. 한편 박성재는 로비의 소용돌이와 다르게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자리에 앉은 채로 손에 쥔 펜을 돌리다 멈추고 다시 돌리다 또 멈추고를 반복했거든요. 머릿속에는 두 가지 얼굴이 번갈아 떴는데요. 하나는 지은호, 하나는 어머니 고성이. 한쪽을 지키면 다른 한쪽이 상처받는 것 같은 감각이 그를 조용히 잠식했어요.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박영라였습니다. 진료 대기실 한켠에 앉아있는 박영라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영라야.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불렀는데요. 박영라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곧 미소를 만들었어요. 오빠 왔네요. 그 미소는 억지였지만 정중했고 익숙했거든요. 어제 회의실에 봉투 올라왔다는 말 들었어. 박성재가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어요.
내가 한 거니? 박영란은 잠깐 침묵했는데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한 글자씩 짚어 말하는 그 부정에는 단호함이 있었고 동시에 스스로도 자신 없다는 미세한 흔들림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요, 오빠. 만약 제가 했다고 해도 엄마가 알면 기절하겠죠. 저는 엄마가 기절하는 건 더 못 보겠어요. 그 말에 박성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누굴까? 라라는 글자.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세상엔 라로 끝나는 이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시각 이지화는 차 안에서 스케줄표를 정리하다가 불현듯 멈췄어요. 운전석에 기대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펴고 빈 종이에 라를 크게 써봤거든요. 글자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흔들 수 있구나 싶었답니다. 박영라가 병실에서 나오자 그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잡아줬는데요. 박영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 말이 너무 가벼워 보일까봐 이지화는 괜히 덧붙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말끝이 어색하게 흔들리자 박영라가 작게 웃었어요. 그 어색함이요, 가끔 저를 살려요. 그 순간 이지환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어요. 그럼 자주 어색할게요. 둘은 말없이 웃었고 그 침묵이 차라리 편안했답니다. 집안의 다른 축에서는 또 다른 균형이 맞춰지고 있었는데요. 이상철은 실기시험을 앞두고 작은 실패를 거듭하다가 드디어 손끝이 다시 말을 듣는 감각을 찾았어요. 김다정은 퇴근길 편의점에서 산 작은 도넛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물러났고요. 달달한 거 먹고 힘내요. 메모지 한 장에 적힌 글씨였는데요. 이상철은 연필을 내려놓고 메모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이 사람 참, 내가 지친 날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나. 혼잣말하듯 웃었고 다시 연필을 들었답니다. 그 연필 끝이 그려낸 선은 이전보다 덜 떨렸고 약간 더 부드러웠어요. 집을 지키는 작업이란 게 꼭 큰 소리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작고 반복되는 응원이 어쩌면 이 집안을 오래 지탱해온 기둥이었을 거예요. 조옥래와 김장수의 우정은 더 단단해졌는데요. 두 사람은 시장에 같이 나가 멸치를 고르고 떡집에서 떡을 조금 샀어요. 조옥래가 커피는 내가 살라 하고 기세등등 말했고 김장수가 그럼 떡값은 내가 낼라 하고 응수했답니다. 둘이 웃으며 걷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작은 드라마였어요. 사람은 흔들릴 때 누가 옆에 있나가 전부요. 조옥래가 그러자 김장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흔들릴 때 팔짱 껴줄 사람, 그거면 되지. 두 노인의 대화 속에서 젊은 인물들이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을 시청자는 먼저 알아차리곤 하잖아요. 그 사이 병원윤리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요. 참석자 중에는 외부 자문 변호사로 이지혁도 있었어요. 그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했어요. 기증자 보호 원칙을 최우선으로 두되 수혜자 선정은 철저히 의료적 우선순위와 적합성에 따르겠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안쪽으로는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그는 지은호의 얼굴을 떠올렸고 박영라의 떨리는 손끝도 함께 떠올렸거든요. 선택이 누군가의 선의에 기댈 때 그 선의가 착취로 변하지 않도록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문장이 회의실을 가로질러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이 스쳤어요. 절차는 늘 누군가의 서두름과 충돌하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라의 주인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어느 늦은 오후 지은호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자 모르는 번호.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라로 끝나요. 지은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장소는 오래된 도서관 옆 벤치였고 시간은 해가 낮게 기울 무렵이었어요. 약속된 장소에 나타난 사람은 뜻밖에도 이수빈이었어요. 언니. 이수빈은 눈을 깜빡이며 서 있었고 손에는 작게 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혹시 언니 오해할까 봐요. 제가 라는 아니에요. 근데요, 라를 적은 사람이 누군지 대충 감은 잡았거든요. 지은호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니? 이수빈은 말끝을 낮췄어요. 영나 언니 아니고요. 최소한 어제까지는요. 제가 병원 기록들만 봐도 그렇게는 안 보여요. 지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럼 누구? 이수빈은 종이를 펼쳐 보였어요. 종이엔 병원 진료 시간표와 필체 비교 메모가 빼곡했는데요. 그중 한 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간단히 말하면요, 내부자예요. 익명 기증 의사표명서에 빈칸 채우는 법을 아는 사람. 그리고 라로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사람. 이름이 라로 끝나는 병원 직원. 지은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왜 그런 일을 하겠니? 이수빈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사람 마음이요.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때로는 직업 윤리보다 앞설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절차를 건너뛰면 결국 누군가 상처받아요. 이수빈은 단호하게 덧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언니가 손해보지 않게. 그날 저녁 진짜 라가 움직였어요. 내부 조사를 맡은 팀에 스스로 연락을 했거든요. 담당자는 놀라서 회의실을 비웠고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병원 기록실 근무자였는데 이름 끝이 라로 끝났어요.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저 벌 받을게요. 그 한마디는 예상과 달리 고성이나 박영나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듯 들렸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어머니가요. 간 기능이 많이 안 좋아요. 대기자 명단에만 의지하면 늦을까봐요. 그래서 누굴 조금 당겨올 수 있을까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나는요, 제 이름을 가린 거였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봉투를 올리고 나니까 무서워졌어요. 누군가가 다칠 것 같아서요. 그 고백은 윤리위원회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상황을 맑게 만들었어요. 억측이 거치고 진짜 책임의 좌표가 드러났거든요. 이 사실은 조용히 처리되었지만 파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고성이를 의심했고 어떤 의심은 사실의 일부를 맞추기도 했어요. 고성이 역시 진짜로 간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고 그건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마침내 박영나를 불렀어요. 영나야. 목소리가 낮았고 이전과 달리 부드러웠어요. 너한텐 강한 엄마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결국 너를 더 약하게 만들었나 보다. 박영나는 조용히 답했어요. 강한 척이요, 엄마를 지켜준 날들도 있었죠. 근데요, 이제는 같이 약해도 돼요. 그 말에 고성이는 처음으로 눈물을 숨기지 않았어요. 같이 약해지자. 그 두 문장이 모녀 사이에서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를 풀었어요. 한편 박성재는 스스로의 역할을 다시 세우고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 박진석의 방에 들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회사 이름으로 누군가의 의료 절차에 개입하는 일 앞으로 단 한 번도 없게 할게요. 제가 라인 끊겠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 목소리엔 쓸쓸함과 자부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회사의 힘이 아니라 절차의 힘으로 해야 한다. 그 말은 오래전부터 박진석이 믿어온 문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나는 내가 나보다 더 단단한 어른이 되길 바란다. 지강호는 작은 변화를 이어갔어요.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는 게 하루의 중심이 되었고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감각이 손에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관장은 그에게 내 몸은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대요. 집에 돌아온 지강호는 정순이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엄마, 나 요즘 조금 덜 불만이야. 정순이는 흠칫 놀라더니 웃었어요. 그럼 많이 고맙네. 지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누나한테도 나중에 얘기할게. 미안하다고. 그 말만으로도 집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은호의 조건부 승낙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얻었어요. 의료진, 법률자문, 가족 대표가 모여 서류를 확정하는 날이 왔거든요. 이지혁은 법률 파트를 맡아 조항 하나하나를 설명했어요. 기증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수술 전후 상담을 확대하고 회복 기간 동안의 생활 지원과 업무 복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김다정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생활 지원에는 식단 관리도 포함되나요?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의료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집이 병실밖 병실이지.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날 밤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이 제법 차가웠거든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짧게 썼어요. 너 오늘 멋있었다.
수신자는 지은호. 잠시 뒤 도착한 답장엔 나 오늘 좀 무서웠는데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지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짧게 덧붙였어요. 무서움을 말해줘서 고마워. 스스로도 몰랐던 문장이었는데 막상 보내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조옥래가 손수 쓴 손편지였는데요. 다들 밥 먹자. 이유는 단순했지만 단순한 초대가 가장 필요한 타이밍이 있잖아요. 김장수도 당연히 함께였고요. 김다정은 솜씨를 발휘해 집밥상을 차렸고 이상철은 생선 굽는 일을 도맡았어요. 이수빈은 테이블 데코레이션을 맡았는데 의외로 감각이 좋아서 모두가 감탄했답니다. 지강호는 수저와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으며 이것도 운동이에요 하고 웃었어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조옥래가 말했어요. 사람이여 밥심이여. 밥을 같이 먹으면 싸움도 같이 나눠 먹는 거요. 그 말에 다들 웃었고 밥상 위로 따뜻한 김이 올랐어요. 박성재도 초대받아 조심스럽게 앉았는데요. 눈치 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귀여워 보였답니다. 성재야, 더 먹어. 김다정이 접시에 음식을 더 얹어주자 박성재는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네, 이모. 그 순간 그는 어쩐지 가족이라는 단어가 조금 덜 낯설어졌다고 느꼈대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조용히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뜻밖에도 박영나와 고성희가 서 있었어요. 고성희는 몹시 수척했지만 눈빛이 고요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만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김다정이 먼저 나서서 들어오세요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는 사이 조옥래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희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먹어. 같이 먹어야 마음도 좀 내려앉지. 그 말 한마디에 고성희의 어깨가 살짝 풀렸어요. 박영란은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이고 말했어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굳이 밝히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아들었어요. 그날의 밥상은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의 속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했답니다. 빠르거나 느린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온도였어요. 시간은 조금 흘렀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의료진은 사전에 예고했죠. 적합하더라도 기증자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지혁은 옆에서 그 고개 끄덕임과 같은 속도로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어요. 박성재는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고요. 검사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조심스레 결과를 설명했어요. 지은호 씨는 조건부 적합입니다. 다만 수술 후 회복이 관건이고 장기적인 관리에 충분한 환경이 필요해요. 방 안의 공기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속도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중이었거든요. 그때 생각지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 병원윤리위원회 비서실. 잠깐 올라오실 수 있을까요? 수혜자 우선순위에 변경이 생겨서요. 자리에 있던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변경의 이유는 명확했어요. 고성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거예요. 기존의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치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의료진은 단호했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의학입니다. 가장 급한 사람에게 먼저 가야 합니다. 그 말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윤리인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박영나의 눈빛이 흔들렸고 박성재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어요. 지은호는 손등을 꼭 잡았고 이지혁은 조용히 말했다고 해요. 우리가 지키기로 했던 절차를 지금 지키면 됩니다. 회의실에서는 찬반의 말들이 오갔지만 결론은 한 줄이었어요. 수혜자 변경 고성희. 그 결정이 공지되고 복도로 나오는 순간 박영나가 조용히 울었어요. 엄마가 먼저여야 하네요. 이지환이 옆에서 우뚝 서 있다가 조심스레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울어도 돼요. 박영나는 손수건을 받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어요. 그 장면을 멀리서 본 고성희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하고 벽에 기대 섰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울게 했구나. 중얼거림이 공기 중에 흩어졌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고 난 뒤 마침내 입을 열었답니다. 수술 거부하겠습니다. 방안이 술렁였어요. 왜요? 라는 질문이 동시에 터졌죠. 고성희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만든 파문을 내가 삼키지 않으면 이건 끝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아직 버틸 수 있어요. 최소한 오늘은요. 오늘만큼은 내 딸이 울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 말은 단호했고 누구보다 고성의 자신을 향한 엄격함이 배어 있었어요. 의료진은 그 결정을 존중했지만 동시에 다시 설명했어요. 거부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더 악화하면 우리가 먼저 연락드릴 거예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영란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엄마한테 화 안 낼래요. 대신 같이 울래요. 그 말에 고성이는 웃었는데 그 웃음은 오랫동안 잊었던 얼굴이었답니다. 밤이 찾아왔고 병원 복도에 앉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어둠을 버텼어요. 이지혁과 지은호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도시불빛을 바라봤고 박성재는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컵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때 성재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 지강호. 형 혹시 밤에 병원 있으면 국물 좀 가져다 줄까요? 누나가 좋아하더라고요. 박성재는 휴대폰을 보다가 실수했어요. 고맙다. 짧게 답장을 보냈고 조금 뒤 지강호가 땀에 젖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도착했어요.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요. 엄마가 끓인 건데요. 제가 들고 올게 싶어서요. 그 말이 어색하게 끝났는데 박성재가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좋다, 강호야. 너 진짜 멋있다. 그 말에 지강호는 쑥스러워 고개를 돌렸고 둘 사이에 낯선 형제 같은 온기가 조금 생겼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다시 한번 움직였어요. 병원에서 예상보다 좋은 소식이 나왔거든요. 고성이의 수치가 기적처럼 아주 조금 반등한 거예요. 단 하루를 버티겠다는 결심이 실제로 하루를 버티게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의학적인 사실은 그랬어요. 의료진은 다시 배분 리스트를 검토했고 지은호의 조건부 승낙은 시급도, 중간, 적합도 양으로 조정되었어요. 선택의 시간은 다시 지은호에게 돌아왔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조건들 변함없어요. 모두가 알았어요. 그 조건이야말로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견딜 수 있게 하는 안전핀이라는 걸요. 그 무렵 이수빈은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기증자 보호 캠페인을 작은 온라인 페이지로 열었는데요.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실용적인 정보, 수술 전 체크리스트, 회복기 식단 예시, 가족이 할 수 있는 10가지를 정리했거든요. 놀랍게도 반응이 좋았어요. 깔끔하다, 쓸모있다는 댓글이 달렸고 누군가는 덕분에 무서움이 조금 줄었다고 써주기도 했어요. 이수빈은 화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게 내 스타일이지. 계산 빠른 성격이 이번에는 가장 좋은 쪽으로 계산되었단 얘기였어요. 그날 저녁 이지혁과 박성재는 병원 근처 골목길에서 마주쳤어요. 둘은 잠깐 서먹한 침묵을 나눴고 먼저 입을 연 건 박성재였어요. 내가 옆에 있어줘. 은호 곁에. 이지혁은 의외였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겠냐?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정이 쉽게 깨질 거면 우정 아니지. 사랑이 쉽게 번복될 거면 사랑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서로의 자리를 지키는 거야. 그 말은 씁쓸하면서도 따뜻했고 이지혁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 짧은 인사였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 달리 투명했어요. 대결의 시간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같은 방향을 보고 서 있다는 확신 같은 게 생겼거든요. 며칠 뒤 윤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과 서류 조작 시도에 대한 최종 조치를 발표했어요. 관련자 처벌, 시스템 개선, 외부 감사 도입. 병원은 스스로의 흠을 인정했어요. 박진석의 회사도 공식 성명을 내고 어떠한 형태의 의료 절차에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고 실제로 내부 규정을 고쳤어요. 언론의 열기는 서서히 식어갔는데요. 이 소동이 남긴 건 의외의 깨끗함이었어요. 사람들은 피로했지만 정직함이 한번 통과한 자리는 다음에 더 쉽게 청소된다는 걸 새삼 배우는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이 함께 숨을 고르는 날이 왔어요. 지은호의 마지막 상담일이었고 동시에 고성이의 중간 경과 확인일이었어요. 상담실 문이 열리자 의사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당장 수술에 들어가기보다는 두 분 상황을 지켜보며 일정을 유연하게 가져가겠습니다. 기증자 건강을 우선하고 수혜자 상태가 급변할 경우 즉시 전환하는 플랜 B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긴장 속에서도 안도의 숨이 조금 났어요. 계획이 있다는 건 불안이 방향을 갖는다는 뜻이니까요. 상담실에서 나온 뒤 병원 정원 벤치에 앉은 지은호와 이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때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예전에는 확신 있는 말만 하려고 했거든. 근데 요즘은 확신 없는 말도 할 줄 알아지더라. 지은호가 웃었어요. 어떤 말이요? 이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무서워. 그 말은 이상하게 용기였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우리 무서운 채로 같이 가요. 그 문장이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 되었고 약속은 맹세보다 오래 간다는 걸 둘 다 모른 척 알았답니다. 한편 이지환과 박영란은 아주 느린 속도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병원 근처 작은 화실에서 박영란가 그림을 그리고 이지환은 문 밖에서 기다리곤 했어요. 어느 날 박영란가 말했어요. 전 사람의 옆얼굴을 좋아해요. 그 옆얼굴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채로 그리는 게요. 이지환이 묻듯 웃었어요. 제 옆얼굴은요? 박영란가 붓을 멈추고 대답했어요. 요즘은요, 조금 덜 외로워 보여요. 그 말에 이지환은 이유 없이 등받이에 기대 앉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갑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배신당했던 기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기억의 모서리가 둥그러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처음으로 믿게 됐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수빈은 컴퓨터 앞에 앉아 페이지 업데이트를 마무리했어요. 기증자에게 필요한 말 10가지라는 세 게시물이 올라갔는데요. 마지막 항목은 뜻밖에도 당신이 무서워한다고 말해도 괜찮다였어요. 게시 버튼을 누르고 나서 이수빈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푹 몸을 묻었어요. 나 오늘 꽤 괜찮았네. 혼잣말처럼 던진 그 말은 누군가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었지만 주방에서 물을 마시던 김다정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어요. 김다정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너 오늘 아주 괜찮았어. 그 짧은 대화가 집을 부드럽게 데웠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어느 주말 아침 조옥래의 제안으로 동네 공원에서 작은 소풍이 열렸어요. 돗자리를 펴고 김밥과 과일을 나눴죠. 김장수는 과거 이야기로 모두를 웃겼고 이상철은 아이처럼 박을 따는 법을 설명했어요. 박성재는 이 어색하고 따뜻한 시간에 놀라웠고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이지혁과 지은호는 눈빛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박영나와 이지환은 조금씩 무릎을 덜 굽히고 앉을 줄 알게 됐어요. 지강호는 아이들과 공을 차며 땀을 흘렸고 이수빈은 사진을 찍어 오늘의 기록이라는 글귀와 함께 올렸답니다. 소풍이 끝나갈 즈음 누군가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어요.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봤어요. 복잡하지만 정직한 절차, 무섭지만 함께 걷는 마음, 약하지만 서로 기대는 자세. 그게 이 사람들의 다음이었어요. 누군가의 생명과 누군가의 사랑이 한자리에 놓이는 날들, 그건 화려하진 않지만 분명히 반짝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전개를 위한 몇 가지 가이드를 조심스레 남겨둘게요.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풀지 않고 시청자가 계속 마음을 얹어둘 수 있도록요. 간이식 라인의 방향성. 수혜자 우선순위는 의료적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변동되는데요. 고성희의 상태가 다시 악화될 경우 즉시 전환되는 플랜 B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지은호의 조건부 승낙은 변함없이 유지되면서 기증자 보호제도와 윤리 절차 개선이 병원 기업 가족을 관통하는 서사의 뼈대가 됩니다. 라 사태의 후속 조치로 내부자 처벌과 시스템 개선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지은호와 이수빈이 정보의 힘을 선하게 사용하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배치될 거예요. 관계 성장선. 이지혁은 비혼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흔들리는 사랑의 모델을 구체화해요. 연애 선언이 아니라 생활의 결로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이어서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박성재는 우정과 사랑을 동시에 지키려는 선택을 이어가며 진짜 어른으로 각성합니다. 그의 선택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신뢰를 가장 비싼 통화로 만든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이지환과 박영란은 조용한 온기로 가까워지는데요. 서로의 상처를 다루는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배우며 관계의 리듬을 맞춰가는 장면이 서정적으로 쌓일 겁니다. 가족 라인. 이상철과 김다정의 일상적 회복 서사가 꾸준히 축적되어
큰 폭풍을 머금은 사건들이 올 때마다 집이 안정지대가 되도록 바닥을 단단히 합니다. 조옥래와 김장수의 노년 우정은 한 줄의 촌철살인 대사로 젊은 인물들의 마음을 툭툭 건드리며 긴장과 이완의 호흡을 만들어줍니다. 지강호는 나는 쓸모있는 어른이 될 거다라는 선언을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며 실패 마이너스 성공의 작은 아크를 반복해요. 이수빈은 실용성과 정을 동시에 챙기는 조력자로 빛나고요. 반전 활용 원칙. 출생의 비밀이나 과한 음모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타이밍과 정직을 선택하는 용기를 반전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병원 기업 가족의 경계에서 오가는 작은 이해관계와 큰 원칙이 충돌할 때 사람들의 표정과 말을 통해 긴장감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모든 걸 지나고 나면 시청자는 아마도 알게 될 거예요. 사랑은 맹세보다 자세라는 걸요. 그리고 그 자세는 화려하진 않아도 오래갑니다.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마음들, 서로의 온도에 맞춰 숨 고르는 사람들, 밥상 위 김처럼 천천히 올라오는 따뜻함. 화려한 날들의 다음은 그렇게 이어질 거예요. 마음이 다치지 않게, 그러나 도망치지 않게. 끝내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요. 드라마는 다음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